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17세기 이후에는요. 원래 그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정부였어요. 이 에도막부 정부라는 거는 무사 정권,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무사 정권이었어요. 자, 이상 에도막부 정부에서는요, 세국 정책을 펼쳐서 서양 세력들이 아무리 통상수교를 요구해도 거절하는 그런 세국 정책을 펼쳤었죠.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자, 이 미국에서 통상수교를 요구하자, 개항을 요구하자, 일본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힘이 센 미국의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미일 수교 통상 조약을 차례대로 맺으면서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서로 미국과 일본이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그런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자, 미국과의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도 차차 차례대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도막부 정부에서 개항을 하게 되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 자, 일본 내부에서는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됐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이 에도막부 정부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겠죠. 자, 그러자 지방에서 활동하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도막부 정부를 타도하고 새롭게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메이지 정부는요, 기존의 에도막부 정부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일단 이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자, 먼저 이 에도막부 정부가 무사 정권이었다라면,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체제였다면, 이제 이 메이지 정부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이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요. 신분제도 개혁하고, 징병제도 실시하고, 그리고 토지와 조세 제도도 개혁하고, 또 근대적인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서양의 신식 과학 기술들, 그리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정신문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개혁을 많이 이루었어요. 자, 정치 체제에 있어서도 입헌 군주제를 규정하면서 헌법을 제정했는데,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헌 군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었죠. 자, 일본의 입헌 군주제는 아무리 법이 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그런 법치국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사실 이 군주인 천황에 의해서 이 천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이 천황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체제, 국민들은 여전히 권리가 제한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런 법치국가, 입헌군주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52쪽에 있는 내용은요.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에도막부 정부에서 메이지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메이지 정부가 얼마나 이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이 천황을 막 이렇게 그 일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약간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절대적인 존재로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3쪽에 보면 자, 일본의 제국주의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일본은요. 자, 자신들이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의 열강으로부터 그 당했던 거 있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개항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그것들을 완전히 본받습니다. 본받고 그 수법을 따라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서 그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 나라 식민지로 삼아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 그런 걸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양의 열강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 열강들이 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를 보고서 이제 일본도 아, 저렇게 하니까 점점 나라가 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더 부국강병해지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라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을 항상 형님 나라로 섬겼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대국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오랑캐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공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청나라를 섬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제는 일본이 우리가 더 이상 청과 우리나라가 그런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 대 나라로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를 지위를 가시하는 이런 청일 수호 조교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배웠죠. 자, 조선의 운요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법을 똑같이 써온 거죠. 자기네가 미국한테 또 다른 유럽의 열강들한테 그렇게 당했던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조선에다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 하면은 저기 그 일본 본토로부터 한참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어요. 저기 남중국해에 있는 섬나라 원래는 이제 류쿠 왕국이라는 이제 조그만한 섬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침략을 해서 거기 있는 주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오키나와라고 이제 지명이 그렇게 붙여졌죠. 근데 원래는 이제 류쿠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류쿠 왕국하고 우리 조선하고는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닮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광복을 맞이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류쿠 왕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일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일본의 소유가 되어 버렸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고요. 자, 154쪽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배웠다시피 자,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운동 일어났던 거 기억나죠? 우리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세력이 점점 커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 그리고 그의 부인인 명성황후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그런 백성들이 일으킨 노, 어, 백성들이 일으킨 어, 반란,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 자, 농민들이 일으킨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 안에서 해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하고 명성 황후는
이 농민들의 봉기를 잠재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청나라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이제 조선 땅에 끌어들여서 그 청나라 군대로 그 백성들의 봉기를 진압시켜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였었죠? 자,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둘이서 맺은 조약인데, 자, 둘 중에 한 나라가 자,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양국 간에 서로서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파병이 가니까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한 거야? 아, 이때다 싶어서 또 조선에다가 일본군을 주둔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선 땅 안에서 자,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서로 긴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어서 다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와 일본에게 되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나라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어떻게 했죠? 일본에서는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침입하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호시탐탐 이 조선 땅을 먹기 위해서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았겠죠.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자, 1894년도에 일어난 청일 전쟁.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 청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력이 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청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자, 그동안 일본에서 열심히 힘을 길러서 청나라와 전쟁을 붙었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막강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청나라의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대만 있죠. 대만 섬나라하고 랴오뚱 반도를 달라고 해요. 랴오뚱 반도가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 지도에 보세요. 자, 여기 조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청나라하고 사이에 이렇게 뾰족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가 바로 랴오뚱 반도예요. 자, 여기는 자, 일본에서 왜 여기를 탐냈냐 하면 일본에서는 결국 이 조선을 다 먹고 이 조선을 발판 삼아서 이 청나라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랴오뚱 반도를 탐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빼앗아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청나라는 원래 이제 조선에 많은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요. 이제 일본이 자신의 지위를 더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도 한판 붙게 되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 자,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는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그리고 뭐 미국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러시아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 라오뚱 반도도 먹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겁니다. 자, 왜요? 자, 바로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까지 진출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 독일과 프랑스와 함께 이 러시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 다시 청나라로 이 라오똥 반도를 다시 돌려주라고 일본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자, 러시아가 일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이 분한 마음이 있더라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삼국 간섭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이 라오똥 반도에 대한 이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겠죠. 감히 네가 막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어 라고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일본이랑 같이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맞았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국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영국은 서로 견제하는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자, 러시아가 점점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거를 영국에서 견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영국도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 중에 하나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점점 그 세력이 강해져서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남하하는 거.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조선 땅까지 다 러시아가 먹게 되면 이 러시아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조선을 통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태평양까지도 그 세력이 다 뻗쳐서 그러면 러시아가 남하하면 전 세계를 다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데에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막강한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 전쟁 비용을 이 영국에서 다 대줍니다. 미국과 함께. 그래서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 설마 이 일본에서 이 강대국인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감히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전쟁을 했더니 일본이 결국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자,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땅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905년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1905년도는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해가 바로 이제 1905년도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후에는 완전히 조선을 먹고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버리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라오뚱 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요 지역까지도 다 이제 빼앗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최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자, 이 일본에서는 이 조선 땅을 먹는 것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은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청나라 이쪽 대륙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한 단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조선 땅을 먹고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이 조선을 발판 삼아서 더 넓은 대륙으로 나가려고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1945년도에 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일본의 이 제국주의를 꿈꿨던 야욕은 거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와 이제 근대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